세그멘트 오브 팬 레이쇼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부터 자, 그 인바디 머신을 보면 두 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두 개, 그 발에도 두 개.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흘려보내요.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내냐 하면 손바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엄지가 단 거 말고 엄지가 하나 되고 손바닥이 감싸지잖아요. 손바닥 전극이랑 발바닥의 앞쪽에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엄지, 여기랑 뒷발바닥 전극이 전압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류계 따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능하죠.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하고. 그래서 네 단자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BIA 기계들은 그냥 여기다 커프를 감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한쪽에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자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손에 두 개, 발목에 두 개. 그런데 여기 저항은 있지만 실제 측정에서 무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건 요거죠. 요거. 요렇게.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를 측정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 단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고, 뭐 전류는 다 똑같으니까 어디서 측정하든 상관없죠. 뭐 이렇게 측정해 저렇게 측정하건 전류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강화된 전압을 측정하면 이 팔의 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인바디는 여기에 단자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문제였고요. 이게 오른팔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죠. GRA, 여기 GLA, 그 왼팔의 저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측정할 때는 왼팔을 저항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예요. 5, 6번 오른쪽 다리. 전류가 5, 6으로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아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리면. 근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가상의 디바이스를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볼트. 전압계가 있는 거고, 여기 전류계가 있는 거고, 암페어를 측정하고. 그죠? 저의 의문은 여기 단자가 없는데 여기를 가버리면 요것 때문에, 요 저항 때문에 전압이 제대로 측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삼았던 거고요. 이거 갖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 미세 전류를 흘리는 인바디 기계라고 칩시다. 전류를 흘러보내요. 이렇게. 그럼 오른팔을 거쳐서 그 트렁크를 거쳐서, 여기 T는 트렁크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암페어는 어디서 측정하냐 하면 오른팔, 여기 손가락과 5, 6, 여기서 암페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측정이 되고요. 얘는 아무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압인데, 사실 트렁크에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죠. 트렁크에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팔 어깨쯤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간단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전압계가 있고요. 전압계가 손에 하나 있고, 여기서 왼팔에 전압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왼팔을 전압계의 도선 일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계의 도선 일부. 그래서 이 왼팔을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큰 전압계의 도선의 일부로 생각하면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 P점은 트렁크예요. 여기 P점에 실제 단자는 없지만 요게 도선이 이렇게, 요게 오른팔이니까 여기서 전압계가 들어가 있고 전류는 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전압계가 요 손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긴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전압계의 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낙하폭을 측정하는 거죠. 제가 또 하나 더 그려봤어요. 이렇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뭐 저항이 마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니까. 뭐 어디를 했는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더 간단하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데서 어디서든지 뭐 암페어를 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싶은 건 여기 저항이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P점에다가. P점이라 하면
왼손에 어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왼손이 왔으니까. 그래서 왼손은 도선입니다. 이게 지금 왼팔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손이니까 오른팔의 저항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같은 방식으로 이 세그멘트의 레이쇼, 그러니까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그멘트, 팔의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그럼 그 세그멘트에 측정한 저항값이 이제 문제예요. 그럼 저항값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물과 지방의 전체 웨이트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아르키메데스가 왕관 속에서 순금이 아닌 물질의 비율을 알고 싶었잖아요. 정확하게는 뭐 순금이 섞였는지지만 우리도 우리 몸에서 percent body fat, fat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긴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그 순도를 확인하려는 작업과 똑같이. 자,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부위별 저항값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비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르키메데스가 비율을 알았어요. 왕관의 비율을, 불순물의 비율을 알았어요. 아, 1%가 불순물이구나. 근데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면 왕관의 무게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른팔의 무게를 불행하게도 몰라요. 자, 우리가 구한 이 저항값을 어디다 써먹을까요? 저항값은 비율밖에 못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은 부위별 저항값이고 저항값으로 지방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20%다, 30%다. 그럼 30%니까 이 사람의 팔이 이렇게 뚱뚱하다는 얘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팔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없을 수도 있잖아. 다리의 비율이, 지방의 비율이 30%다, 엄청 높잖아. 뭐 40%다. 근데 다리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비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팔을 자르든지 뭐 무게를 이렇게 잰다든지 해서 이 팔의 무게를 따로 알지 못하는 한 실제 지방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신의 지방의 비율은 우리가 체중을 알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무게를 모르는데 비율을 가지고 불순물의 무게나 양을 알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팔의 지방은 20%가 안 되는데 다리의 지방은 30%다. 그러면 뭐 지방이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다리에. 하지만 다리에 이 사람이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운동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이라서 또 체질적으로 다리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은 똑같이 있지만 퍼센트 바디 팻은 이렇게 다리 쪽으로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추정은 가능하지만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게 어떤 이퀘이션을 가지고 뭐 상수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바디 팻은 어떤 상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수치죠. 뭐 회귀곡선을 그릴 수 있는 저항값 가지고 퍼센트 바디 팻의 정확한 회귀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퀘이션이라고 부른 거고요. 하지만 이 세그멘탈한 팻의 레이쇼는 실제 세그멘탈한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팻 매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다 쓸데없는 거냐? 세그멘탈하게 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전신의 퍼센트 바디 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것도 지방의 비율을 알 수 있다지만 여러 가지를 재서 여러 군데서 재서 합쳤으니까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고요. 그래서 인바디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체 총량에서 제지방량을 제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되는 체지방량은 각 부위의 무게를 개별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별 측정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줄 보이시죠? 뭐 인바디에서도 명확하게 이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별 비만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부위별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알아나가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부위별 임피던스는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예측 값을 포함하여 대략적인 부위별 체지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사돈의 8촌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계속 보면 여기에 체지방의 총량, 성별, 연령에 따른 체지방 분포와 대체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검자의 대략적인 부위별 체지방 분포를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추정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인구 통계학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지방을
비만을 추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전체의 body fat ratio를 측정한다고 그랬고, 둘째 세그멘탈한 body fat ratio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fat ratio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질량을 알기 때문에, 아니 중량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세그멘탈한 그 ratio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한값이. 전체 body fat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거 가지고 세그멘탈한 fat의 distribution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BIA법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방법으로는 그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바디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바디가 좋은 거예요. 뭐 굉장히 안타깝지만 캘리퍼로 여기 두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실측한 두께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어떤 상수를 만들어 보려는. 근데 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뭐 제품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인바디가 부위별 비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위에서 저항을 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좀 틀린 얘기예요.